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대구시에서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도시경제 전문가로 활약을 한 분인데요.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공무원이셨던 거네요. 예, 한 24, 5년 했으니까요. 네네. 네. 어느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까? 예, 대구시의 공무원 생활을 주로 오래 했습니다. 예. 대구시에서 공무원 예.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네. 대구시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네네네. 또 지역구가 대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이시지만 뭐 이미 너무 경력이 많으셔서 능숙하시겠어요. 공무원이라는 행정기관은 이제 법을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고, 네. 그리고 입법기관은 이제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다른 면도 있지만 또 비슷한 면도 많고 해서 굉장히 좀 익숙한 점이 좀 많아서 국회 생활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좀 싸우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잘 싸우지는 못하죠. 꼼꼼하시잖아요. 그 오늘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를 좀 돌아가 보면 시간 여행을 해보면 의원님이 처음 공무원이 되시게 된 게 네. 이제 어떤 꿈을 갖고 공무원이 되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예, 학과가 이제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교 생활할 때는 뭐 공무원보다는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공인회계사 같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군대를 이제 미군 부대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카투사 근무할 때 고참들 선배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좀 사회운동을 해야 되지만 점진적인 안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좀 공무원을 좀 해야 된다는 주변에 좀 이야기를 좀 듣게 되면서 예. 이제 공무원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시를 네네. 몇 번 보셨어요? 저는 행시? 4년 만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에 청년들이 이제 젊은 청춘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선배님으로서 뭐 어떻게 하면 더 좋다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젊은 분들이 사실은 저는 좀 더 좀 과감하게 좀 글로벌로 좀 나가는 그런 도전적이고 좀 진취적인 분야로 좀 저는 좀 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로다가. 사회가 갈수록 이공계통은 뭐 의대라든지 또 문과계통은 좀 갈수록 뭐 공무원 선호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네.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그러나 이왕 한다면은 확고한 목적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인 소위 말하는 철밥통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공무원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우리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좀 목적의식을 갖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으로 또 오랫동안 예. 활동을 하셨는데 또 정치인의 길을 걷게 네. 됐단 말이죠. 네. 어떤 결심으로 이렇게 정치의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경제산업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과학기술이나 그 경제산업에 좀 중요한 어떤 뭐 정책 사업, 좀 큰 규모의 정책 사업들을 많이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지역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자부심과 그 직업의 어떤 긍지를 느끼고 있었는데 2017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산업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막상 공무원은 주어진 어떤 제도나 법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국회, 정치 이런 분야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럼 또 현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 와이프의 결제를 득해서 결국은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정치인을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네. 부인의 결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결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그냥 뭐 반 포기한 거죠. 뭐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계속해서 저희 이제 고민을 네. 뭐 맨정신에서나 아니면 술 마시면서 나라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렇게 하도 하니까 세뇌를 좀 시킨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는 저 인간은 계속해서 이제 공무원으로 안 마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말하게 될 때는 의외로 쉽게 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하신 역할 가운데 지금 생각해도 그래 이거는 내가 20년 공무원 생활 중에 내놓을만 해. 한 게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네, 그 중에 네. 하나만 좀 소개해 네. 주신다면. 자동차 한 가지의 분야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동차 주행 시험장 소위 말해서 프루빙 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완성차 업체나 부품 기업이나 그 제품의 소위 말하는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개별 기업에서만 이제 한계가 경기도 화성 남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06년도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2014년도 이제 완공을 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의 부품 기업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지금도 뭐 대기를 엄청나게 해야 될 정도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실험을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R&D, 어떤 경쟁력이 좀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런 의원님께서 오늘 추천한 인생책 궁금하실 텐데 네. 저는 이제 인생책방 하면서 책이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도움을 주지만은 해안을 넓혀주는 책이 있고요. 나의 생각을 강화해주는 책이 있고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도시의 승리는 지금까지 하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책이어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허위평론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책 그 도시의 승리 부제는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예요. 이 책을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썼는데요. 보통 도시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복잡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공해도 심하고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서 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렇죠. 뭐 이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호철 작가 같은 경우는 1966년에 이미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작품을 내기도 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도 이 서울에 대한 도시 집중화라고 하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아니야, 도시는 인간을 정말로 더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라고 주장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유경 아나운서가 그렇게 생각을 뒤바꾼 책이라고 말하자면 그래 자연보호? 산으로 가서 자연보호 될 것 같아? 도시에 모여 살아. 그게 맞아요. 자연에 더 도움이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여러 사람들이 하나씩 다 지으면 오히려 자연 파괴가 된다는 파괴가 거예요. 된다. 네, 차라리 모여 사는 게 효율적이고 공해를 덜 배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 맞아요. 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도시가 어떻게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이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석천 의원님 전공으로 봤을 때도 이 책이 매력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떻게 인생책이 됐을까요? 도시는 어떻게 해야지 발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는 차에 이 책을 좀 접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에드워드 글레이즈 교수가 생각하는 어떤 좀 해안이 저에게도 많이 좀 공감이 좀 갔었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님의 생각을 강화시킨 책이 된 건데 직접 도시에 관한 책도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예. 흥하는 도시, 이제 망한 도시라는 책을 좀 썼는데 어떻게 좀 팔렸습니까? 조금 자랑을 하자면 많이 팔렸나 보다. 2018년도 제가 이제
세종연구소에서 이제 연수를 받을 때 썼습니다. 예. 연수를 받을 때 제가 이제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책 3권 쓰고 뭐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2권을 쓰다가 이제 한라산 등반하다가 손가락 부러져서 더 이상 못 썼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제 그 흥하는 도시 망하는 도시라는 책으로서 한 4세까지 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혀 홍보도 안 하고 사실은 또 이제 출판사가 계명대학교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 이제 책의 판매는 그 저자의 어떤 인지도와 그다음에 출판사의 마케팅 역으로 그렇죠,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뭐 인지도 없고 특히 또 마케팅도 하지 않는데 뭐 4세까지 되면서 뭐 교보 인터파크 역사문화 부분에 한 10위권 한 6달 정도 했었습니다. 아니 이 질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2020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해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 1년에 출간되는 책이 한 2만에서 한 4만 권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1000권을 정해서 세종도서락 해서 이제 국가 예산으로 사서 1000권을 사서 이제 그 전국 도서관에 뿌리는데 제 책이 세종도서에 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 박수를 아니야. 보내면서도 네. 저는 한편으로 질투가 나네요. 전 공무원도 못 됐고 4세까지도 못 문학 받았어요. 서적이시잖아요. 아유, 예. 길게 될 겁니다. 역주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시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도시. 첫 번째 차트입니다. 빠밤. 진정한 도시의 힘, 사람. 진정한 도시의 힘을 사람으로 뽑았군요. 고대 아테네만 떠올려 봐도 거기에는 소크라테스도 네. 살았고 플라톤도 살았고 지금의 철학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네. 거잖아요. 네. 이슬람 세계를 좀 예를 들어보면 바그다드에는 이 통치자들이 아예 지혜의 집이라는 기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뭐 여러 책들, 심지어 구약 성서까지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켜서 그 지식의 습득에 굉장한 힘을 기울여요. 네. 그것처럼 이 어떤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네. 똑똑한 사람과 또 다른 똑똑한 사람이 모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똑똑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시너지 효과가. 사회에 계속 선순환되면서 그 도시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렇군요. 인재가 모이면 뭐든지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데 도시도 인재뿐만 아니라 일단 인구가 모여야 잘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석이고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신흥도시로 급성장한 예로 인도의 벵갈루루라는 곳을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벵갈룰루가 데칸 고원,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남부 쪽에 있는 도시인데 옛날 이름으로는 이제 벵갈로우라고 하는데 왜 벵갈룰루로 바뀌었냐면은 인도는 잘 아신 것처럼 각 지방마다 좀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벵갈룰루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대로 발음을 하니까 이제 벵갈룰루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놀라웠어요. 아예 말이 안 통한다는 사실 때문에. 예, 인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단까지 외우게 되면서 수학이나 국민들의 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IT 관련된 인프라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도시 같은 경우는 IT 관련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은 또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조금씩 오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되면서 특히 미국과는 이제 12시간의 시차가 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예. 콜센터에 이제 낮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고객들을 응대하게 되고 또 이제 밤에는 네. 이제 12시간 시차가 있는 인도에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외주 어떤 그런 것부터 이제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자체 소프트웨어 어떤 많은 어떤 기업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뉴델리보다도 지금 1인당 소득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세계적인 지금 도시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정치인의 길을 걸으면서 국회에 와서 이것만은 내가 꼭 이루겠다 하는 게 혹시 오늘 이런 도시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2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입법 활동이라든지 네. 좀 이게 정책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좀 그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하고 있고 네. 또 2번째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어떤 국가 균형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수위 저희 이제 균형개발특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 살든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자기 어떤 꿈과 기회가 좀 차등받지 않는 그런 어떤 기회의 장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련하고 싶은 그런 좀 생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목표는 같은데 조금 이제 접근하는 수단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국가 관련된 어떤 많은 산업 단지를 지방 곳곳에 이제 만들었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 제3청사를 대전으로 뭐 이전한 거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일을 해오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는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제 해와서 어쨌든 균형 발전이라는 접근 방식을 국가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많이 이제 해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또 그리고 제 생각도 이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민간의 자율적인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사는 것이, 지방에서 경영하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어떤 그런 그러면 가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 뭐 법인세율을 지금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등을 둘 뿐인데 법인세율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더 이제 낮게 이제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지방이 여러 가지 어떤 오히려 손해를 안 보는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좀 그런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또는 이제 사람이 지방으로 가도록 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이번 윤석열 정부의 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 사실은 대구에서 계속 공무원 생활 하셨으니까 네. 근데 여의도 국회에 와볼 일이 좀 많이 굉장히 있으셨- 많이 왔죠. 아, 왜냐하면 그러셨나요? 일반 어떤 행정 관리 어떤 파트의 공무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파트의 어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국가 어떤 인프라를 단지 위치가 로케이션이 되고일 뿐이지 국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와서 예. 뭐 국회는 뻔질나게 들었죠. 그러나 뻔질나게. 뻔질나게 예. 이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이게 드나드는 거하고 예. 국회의원으로서 또 활동하고 하는 건 또 완전히 다르다. 아 그럼 처음에 이제 배지 딱 달고 국회의원으로 들어오실 때 그날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건 왜요? 맨날 이제 뭐 시위해야 되고 항의해야 되고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참 이게 참 이 생활도 예. 고달프겠구나. 예. 어떻게 정치라는 옷은 좀 몸에 맞으시는 것 같습니까? 옷도 계속 맞추고 있는데요. 예. 맞추셔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빠밤. 도시의 성공과 실패. 여기서 성공 사례로 뉴욕, 실패 사례로 디트로이트가 나오더라고요. 뉴욕은 네. 의류 산업이 원래 발달한 도시였고요. 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던 오.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의 쇠퇴로 1970년대에 뉴욕과 디트로이트가 전부 다 어려운 위기에 빠져요. 그때 이 뉴욕과 디트로이트가 각각 상반된 길을 걸었는데 뉴욕은 이제 다른 길을 찾기로 한 겁니다. 네. 제조업이 쇠퇴했으니까 우리는 금융 중심의 새로운 산업을 일궈야겠다라고 하면서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런던과 더불어서 뉴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그때부터 예. 많은 준비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네네. 반면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 과거의 향수에 계속 젖어 있던 겁니다. 특히나 그 포드가 만들어낸 컨베이어 벨트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노동자들도 별로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늘 하던 것만 하지 뭐라고 하면서 자기 발전의 길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의 자동차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네. 특히 일본 자동차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디트로이트의 위치가 아주 낮아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뉴욕과 디트로이트 사례에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최근 말을 합니다. 하긴 최근에 전기 자동차로 미국이 다시 자동차의 주도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엔진 관련 차는 뭐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에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거였잖아요. 그런 와중에 디트로이트도 어떤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공하는 도시의 요건이랄까? 공통점이랄까? 뭐가 있습니까? 도시의 어떤 성공, 실패, 흥망성쇠의 열쇠는 어떤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예. 과학기술, 인문, 사회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여기에 이제 결국 이제 성패에 이제 관건이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디트로이트가 어렵게 된 게 일단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떤 일본, 독일 자동차와의 어떤 경쟁도 경쟁이고 예. 특히 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세금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지 부분에 좀 치중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세금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제 조세법률주의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만들 수 있지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 그리고 시가 자율적으로 세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 정부가 7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 최초 흑인 시장이었던 어떤 영 시장이 복지 비용으로 많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디트로이트 외곽으로 그냥 다 이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디트로이트 다운타운에는 이제 공동화가 돼버리고 예, 공동화가 어려운 돼버리고 더 사람만 가난한 사는 거죠. 사람들만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남부의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 기업을 이제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알라바마라든지 조지아라든지 이렇게 됨으로써 디트로이트가 갖고 있는 자동차 도시라는 그 명성이 굉장히 이제 쇠퇴를 해버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기아 자동차는 지금 이제 애틀란타, 조지아 공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알래바마에 있듯이 이제는 이제 남부 선벨트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자동차 공장이 있으면서 이제 디트로이트 경쟁력이 이제 더 이제 몰락하게 그렇게 이제 된. 그래서 결국은 미래 환경에 대비해서 지도자와 그 시민들이 도시민들이 준비와 대응을 하느냐 이것이 영원한 어떤 과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노력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간과한 네. 정책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도시 이면을 얘기하면서 이제 빈곤, 빈부격차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저자가 가난한 도시에 희망이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허위평론가가 그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도시의 가난이 네. 아름답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건 성공의 열망을 품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령 대구에서 자랐는데 나 서울 가서 진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도시의 역동성이 발휘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난이 눈에 잘 안 띄는 지역들을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없는 대중교통에 동네. 인프라가 없다거나 혹은 가격의 주택이 지나치게 높아서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오히려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징후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놀랐어요. 도시 빈민이라는 얘기가 빈민들이 도시에 모여 있잖아요. 도시에서 나고해서 빈민이 된 걸로만 우리가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빈민들이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도시, 일할 거리가 있는 도시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 빈민층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도 그렇고 보면 이제 결국은 홈리스가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도시의 어떤 정책으로 그런 어떤 홈리스들 내지는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좀 더 그래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이 도시로 이제 몰려오게 이제 되는 거죠. 율리온 쿠프 영국 시인이 17세기에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서 사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유익함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 도시 사는 사람이 한 60%,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 기준을 이제 도시로 본다면 지금 이제 한 90% 이상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만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도시의 매력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실 도시에 모여 사는 것이 전 지구적 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인간은 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굉장한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나쁜 영향, 해악을 좀 끼치고 갑니다. 네.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어떤 활동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일의 속담에 도시 공기는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중세 농노들이 봉건 영주들의 압제에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상업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과거 중세 이제 유럽 도시들의 이제 시작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상호 간의 어떤 접촉, 교류에 의한 학습 효과 내지는 그런 어떤 전체 어떤 사회의 어떤 발전을 시키는 데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도시 가운데 인구가 빠져나가서 쇠퇴해가는 도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게 해야 될 텐데 이 쇠퇴해가는 도시를 살리는 뭐 방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죠. 네, 뭐 여러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을 좀 개발시킨다는 의미에서 초고속 철도를 깝니다. 뭐 우리나라의 KTX를 네, 까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데 이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것도 나름의 한 방안이긴 하지만 예. 미국과 같은 정말 이 국토의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이 초고속 철도를 다 깐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교통 불편한 나라가 없어요. 예.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네, 조금 뭐 실효성이 있을지 예, 몰라도 예, 예. 모든 나라의 적용은 그렇죠. 예.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지역에 기업들이 온다면 조세 정책을 기업에게 우호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떻게든 기업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고 또 라이프치 같은 곳에서는 빈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걸 방치하면 오히려 도시가 더 슬럼화되기 때문에 예. 아예 철거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도 지방 도시들이 막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하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이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꼭 성공만 하는 건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성공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잘 없죠. 드물죠. 예, 예. 사실,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출생률 자체도 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자꾸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네. 지방의 도시들의 어떤 쇠퇴가 굉장히 심해져서 지금은 지방 소멸의 시대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가고 싶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또 반대로 또 여기에 자기 고향에 살고 싶어도 좀 어떤 일할 어떤 자합이 없는 그래서 많은 지방 도시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빈곤의 좀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끊어내는 것은 결국은 좀 사람에서 찾아야 된다. 젊은 층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에 사실은 모든 어떤 역량을 좀 올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메가시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가시티라는 건 너무 좀 인위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봅니다. 도시가 이제 커지게 되면 소위 말해 연담 도시에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 뭐 수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어로 메가폴리스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걸 줄여서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지금 메가시티가 나온 배경 결국은 이제 도시의 어떤 덩치를 좀 키워서 예. 수도권과 좀 대항을 하자 뭐 이런 어떤 개념인 거.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울산, 부산, 김해, 창원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를 만들어서 메가시티로 하자 이런 어떤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과연 그 개별 도시들이 얻는 구체적인 이익이 뭔가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저는 좀 회의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너무 이 도시의 발전과 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무지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의원님의 재치를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권진영의 5글자로 말해요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쁜 일? 정권 교체. 이건 네 글자. 네 글자예요. 네 글자. 5글자로요? 네, 5글자. 정권을 교체. 정권을 네, 교체. 교체. 예,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자기 자랑 좀.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시죠? 별로 자랑할 게 자랑을 안 해보셔서. 네. 자랑을 끌어내 보십시오. 자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시 전문가. 도시 전문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랑을 아이고, 생활하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전문가십니다, 의원님은. 네, 그럼 세 번째 문제. 지금 고민은? 상임위 결정. 이미 결정. 그냥 듣기만 해도 정말 수심이 가득하네요, 의원님. 역시 일이군요. 그럼 또 다시 우리가 웃기 위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최음식은? 제가 뭐든지 잘 먹어가지고. 전부 다 좋아. 짜주시네요. 전부 다 좋아. 네, 전부 좋아하시는군요. 의원님이 이렇게 재치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 OMC랑 허희 씨 없으면 어쩔 거야. 진짜 의원님은 우리랑 같이 다녀야 돼. 어디 가려고 해도. 아니,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두 분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장점도 짜주셨잖아. 꼭 기억하세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도시. 빠밤. 도시의 미래 마천루. 이 에드워즈 글레이저 교수는 예. 이 마천루가 어떻게 보면 도시가 발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천루라고 하는 것은 우선 건축공학의 집합체이기도 하고 아주 좁은 공간에 그 높이 건물을 쌓아 올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마천루 안에서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뭐 파리라든가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고 또 그것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그 작업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맡고 있거든요. 거기는 보존을 굉장히 중시하는 네, 지역이죠. 뭐 고도 제한을 둬서 네. 건물을 아주 높이 못 올리게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게 바로 혁신을 가로막는 거다. 보존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도시의 발전 자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참 많이 다 바뀌었다고 하나?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신선한 느낌이 저는 많았는데 의원님도 이 도시 마천루 찬성하시는? 그 에드워즈 글레이저 교수의 마천루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이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마천루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좀 자유스러움, 예. 어떤 규제가 혁파되고 좀 자유스러움이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천루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과학 기술이 거기에 예. 뒤따라야 된다는 예. 거죠. 1870년대만 하더라도 인류는 5천 이상을 못 올렸습니다. 네. 콘크리트 기술이라든지 그 구조물의 어떤 안정성 때문에 못 올린 거죠. 1880년대부터는 좀 올려갔는데 그런데 불과 몇십 년 후에 미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냐면 잘 아신 것처럼 2001년 알카에다 집단이 원래는 대표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공격하려고 했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구조적으로 튼튼하다 보니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으로 이제 바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1937년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예. 거죠. 거기다가 그런 규제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63 빌딩이 최고 이제 높은 빌딩이었는데 그게 무려 3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죠. 이제 최근에 이제 월드타워가 되는데 우리는 그 30년 동안 기술이 없었다기보다는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규제가, 경제적 예. 타당성 때문에 이제 마천루를 좀 이렇게 짓는 거를 좀 이제 주저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석촌호수를 돌다 보니까 롯데 월드타워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좀 자존심을 높였는지 생각해 보면은 다들 아마 공감은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엄청 멀리서도 보여요. 맞아요. 전 약간
자기의 어떤 뭐랄까 생각이 그대로 보게 하지 않고 생각이 그걸 보게 하니까 저런 큰 게 저기 떡 버티고 있네 하면서 약간 미운 시선으로도 보고 그래요. 약간 그렇게도 보고 그랬는데 멋있긴 하죠. 네.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전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오는 정답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경험과 네. 실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뒷받침들을 조금 하시려고 준비하고 수도권의 도시들과 지방의 도시들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지방의 도시들은 위축되는 이런 어떤 국민에서 어떻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이제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이제 인프라든 아니면 사람이 모이게끔 하든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느냐 했던 문제고, 또 이 수도권의 도시들은 어떤 혼잡함, 특히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막을 수가 있느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사람이든 돈이든 기업이든 지방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여건 조성, 환경 조성을 경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도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도시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좀 시간이 지나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시간을 좀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잘 국회에 이런 어떤 시스템도 잘 이렇게 잘 모르는 과정에서, 특히 저희가 이제 소수 야당이라는 좀 한계 속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시스템도 조금은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이제 국가의 어떤 플랜을 짤 때 저희 생각을 좀 많이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좀 많이 좀 올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럼 의원님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듯이 이제 전 세계가 굉장히 좀 어느 한 지역도 어느 한 순간도 굉장히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그것이 이제 남은 것은 결국 이제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기업을 베이스로 하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좀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의정 활동을 좀 매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의원님과 그 도시의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진영 씨 의원님 만난 소감이 어땠어요? 좀 의원님 이렇게 자분자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 그냥 질문만 하면 툭 치면 그냥 다 얘기해 주시고. 국가와 이게 도시균형 이런 거에 약간 좀 빠져 계시고. 책을 다 세납하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이렇게 흠뻑 빠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허위평론가가 도시의 승리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혼잡성은 새로운 정보의 지속성을 창조한다라는 건데, 혼잡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대체로 싫어하지만 혼잡함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어떻게 보면 동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새로 알게 됐습니다. 네, 정말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의원님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초선 의원이시고 오늘 많이들 예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또 전문가가 우리 국회에 들어왔구나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회 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면서도 좀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도시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 도시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 전문가 무엇이든 잘 먹는 우리 홍석준 의원님 응원하면서 인생책방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국회도서관이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주제로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로버트 D. 퍼트넘의 책 업스윙입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 분야 로버트 D. 퍼트넘 교수는 미국이 개인주의적인 나 사회에서 공동체주의적인 우리 사회로 전향했다가 다시 원래 개인주의적인 나 사회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추적해왔습니다. 꾸준한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제1의 경제국가가 되었지만 교육과 민권의 성장을 이룬 미국의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풍요롭지만 절대 다수가 불행하다 말하는 시대. 역사적 연구조사와 통계적 분석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 업스윙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책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은 JTBC 뉴스룸의 코너 앵커 브리핑 중 284편을 골라 출간한 책인데요. 책엔 해당 앵커 브리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취재 자료들과 저자 손석희가 덧붙인 글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그날그날의 주제를 새롭게 풀어갔던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책으로 말을 걸다. 이번 주제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사랑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오르는 가족. 결혼과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부터 1인 가족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한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인가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의 첫 번째 책으로 책 오히려 최첨단 가족을 소개합니다. 40에 은퇴한 남편, 관습으로 규정되어 온 가사노동과 육아 방식을 내려놓은 엄마. 학교 공부보다는 친구들의 사랑과 인정을 위해 뜨개질과 요리를 하는 큰딸.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절대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작은 딸. 작가 박혜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책 속에서 그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 실험, 세상의 시스템, 우리 식대로 살기 등 그의 가족이 원하는 가족의 모양을 만들기 위한 일상의 여러 실험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중 가장 행복에 가까운 순간을 꼽으라면 거실에 모여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을 때이다.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려 노력하는 가족의 이야기. 책 오히려 최첨단 가족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족 두 번째 책은 국내 최초 생활 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한 책, 외롭지 않을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비용이 너무 비싼 나머지 가족 없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다. 저자는 장애인, 노인, 1인 가구 등 법 밖의 가족 당사자들을 만나며 느꼈던 사회적 단절, 심리적 외로움, 고독사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외롭지 않을 권리를 제안합니다.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가 아닌 서로 돌보며 함께 살겠다는 약속으로 맺은 자발적 관계에 사회복지 혜택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 동반자법,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입니다. 2010년, 2013년 아이를 입양한 비혼 작가 백지선은 비혼자가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는 작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통해 혈연과 양육,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보호 아동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합니다. 두 딸과 함께 세상을 배우고 있다 말하는 작가 백지선의 결혼도 출산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야기. 책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올게요.